지금 이제 마이크 촬영 중입니다. 우리 애프리님 맞으시죠? 네. 오늘 마지막이시라는데 한 말씀 해주시나요? 네. 언제나 주간 전망대 사랑하겠습니다. 어우. 청와대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자,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저희 끼니입니다, 이게. 네. 네, 출근했어요. 네, 얼른 먹고 지금 녹화 시간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저희 주간전망대 촬영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저랑 같이 방송 같이 할 우리 KB증권의 김돈영 의원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증권 이코노미스트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자님 이진우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 나가는 거? 유튜브. 오, 우리 박 박사 유튜브. 네. 네. 부지런한 우리 박정현 박사님 유튜브 기대합니다. 아, 예. 예, 이제 곧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방송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세 분은 지금까지는 다 맞추신 분이에요. 특집인가요? 어떻게 세 분 모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이에요. 우선 우리 뭐 박정현 박사께서야 뭐 대히트를 쳤고 다들 뭐 상저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시장에 있어 보니까 이거 이런다고 해서 상반기 빠지는 주식 아닌 것 같다. 이거 대차게 갈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연초에 잠깐 그렇죠. 연초에 잠깐 가다가 네.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네, 두고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경제 쪽 얘기하셨으니까. 일단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가 3개월 금리를 역전하면서 과거에 보니까 경기 침체에 이보다 더 강한 시그널이 없었더라. 이러면서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거 리포트에 많이 나오는 10년물하고 2년물이 아닌 10년물과 3개월물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2년, 10년 스프레드를 많이 그러니까. 보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이제 10년 금리가 3개월 금리까지 역전했었을 때가 더 강한 침체 시그널이더라. 과거에. 과거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번에는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금리는 아직 정상 커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채 금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3개월짜리 금리가 높고요. 그 밑으로 2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있고 이제 그 위쪽에 30년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예전에는 국고채 10년 금리가 국고채 2년을 역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월을 역전했는데 지금은 국고채 10년 금리가 2년 금리를 역전하기 전에 3개월을 먼저 역전했고 2년 금리는 또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 암시하는 바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선행성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는 사람인데 2년, 10년 커브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3개월을 먼저 역전했다는 얘기는 향후에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올 거다라는 신호로 보기는 아직은 이르고요. 그냥 금리 인하가 조만간에 빨리 올 것 같다라는 거에 반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베팅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2년짜리 금리까지도 3개월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0년하고 2년하고 뒤집어지면서 10년이 2년 역전하고 3개월 역전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2년, 10년 구간이 밑으로 훅 빠져버렸거든요. 네. 2년짜리 금리도 10년 금리 빠진 만큼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히 정점은 지났고 하지만 얘가 침체로까지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로 보건대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하고 요번 사이클이 좀 다른 게 옛날에는 대부분 연준의 긴축이 흔히 말하는 오버킬로 같거든요. 경기 여건 대비 금리가 과하게 인상이 된 다음에 멈춰서 결국 경기를 망가뜨렸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다가 어설픈 수준에서 멈췄어요. 네. 저는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여러 차례 오버킬로 인해서 경기를 죽였던 연준이 이번에는 그렇게 과하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정도 수준이면 그냥 차라리 멈춰야겠다라고 일찍 지금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연준이 오버킬로는 안 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직은 커브가 2년 구간에서는 정상인 거고,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로 보건대 조만간 금리는 인하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3개월 금리보다 다 빠져버리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정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경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아까 우리 김돈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유연하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쪽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경기 침체의 시기나 폭이 늦춰지거나 얕아질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세게 오는 시기는 연준이 나 모르겠고 그냥 마이웨이, 우리는 정상화 더 할 거야. 점도표대로 금리 인상을 올해 2번 더 했다면 이건 확실하게 침체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예상했던 2번의 인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침체로 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다만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바로 수익률 곡선의 예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봐요. 커뮤니케이션 실패. 그러니까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실패다. 또는 중앙은행들의.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주에 뭐 이렇게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이제. 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하회하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부분들이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연준이 너무 스탠스를 급작스럽게 바꿨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는 그런 속도 수준에서 바꿨다고 한다면 그래 그러려니 했었을 텐데 지난해 12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 금리 인상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자산 축소 종료해 버릴 거야. 너무 도비시한 거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그러지? 네. 이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물론 연초부터 스탠스는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점도표가 이번에 2번 인상이 아예 한 번도 안 올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거든요. 2클릭이나 내려올 줄은 몰랐죠. 시장도 생각 못했죠. 그럼 결국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나 연준이 우리 이 시장이 알지 못하는 경기 침체의 위험을 본 건 아닐까. 그래서 뭔가 서둘러 이렇게 정책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자극해버린 거죠. 근데 시장이 너무 연준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시장이 못 보는 뭔가를 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란다.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과거 경험을 보면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그들도 사람이고 네. 그들도 똑같이 데이터 보는 사람들인데 남 탓하기 바빴고.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시장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자극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오히려 이제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달러가 다시 뭔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생각했다가 이러다가 금리 인하까지 있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니까 채권 쪽에서는 그동안 일정 부분 뭐 숏 포지션 내지는 채권 투자를 밀어놨던 투자들이 서둘러 이 시장의 매수로 돌아서면서 금리가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빨리 바꿔버린 게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자산 시장의 흐름은 연초에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한 2월 한 3월 초까지 좋았다가 3월 FOMC 전후로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뭐 터키라던가 브라질 또 신흥국 통화들 상당히 약세로 갔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올해 경기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전망했었을 때 미국이 지난해에 과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요. 네. 그 단순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놀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올해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속도가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달러가 강세가 아닌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예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꿔버리니까 이게 경제가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시클리컬한 상황에서 완만한 둔화 정도면 신흥국에 상당히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달러와 약세로 펼쳐졌을 것 같은데 이게 완만한 둔화가 아니라 현재 가격 변수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우려를 또 촉발시킨 게 연준의 급격한 스탠스 변화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초반에
향후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은 유보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여기서 과하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시장 친화적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향후 경기 흐름 또 신흥국에 대한 자금 흐름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연준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바꿨을까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단계인데 향후에 나올 데이터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침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순환적인 차원에서 경기가 소폭 둔화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확인이 되면 다시 신흥국의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했던 대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인을 일단은 시장 참가자들은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그러면 뭐 다른 신흥국들 뭐 걱정할 게 아니고 당장 우리 BOK가 걱정입니다. 우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작년에 뭐 덜컥 올렸다가도 욕 먹고 네. 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우려했던 대로 또 네. 이제 총재님께서 켰던 금리 인상 깜빡이는 고장 난 걸로 판명이 됐고 또 부랴부랴 또 이렇게 끄셨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 그 한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뭐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력은 없을 거고 여력이 아니고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 이제 미국 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총재님의 그 FOMC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잠시 쉬는 거지 사이클을 끝낸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최근이었다가 3월 FOMC 지나고선 또 이제 쓱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의 방향에 의해서 한국 통화 정책이 뭐 후행적이든 뭐 아니면 약간 잠깐의 시차를 둔 동행이든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 채권 시장에서 지금 3년짜리뿐만 아니라 5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하늘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차피 할 거잖아. 빨리 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역시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 한은의 어떤 통화 정책은 또 후행적인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또 근데 몰려갔다. 지금 3년물하고 5년물 네. 기준금리를 하회한다고요?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채권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뭘 남겨요? 그러니까 기존에 3년이나 5년물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이익이 거고요. 나는데 그거는 네. 캐피탈 게인 차원에서 나는 그리고 거고. 단기물 들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이번에 금리 많이 빠졌으니까 먹었다고 봐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피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향후 전망하면서 이미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 해가지고 기준금리 밑에 와 있는데 사실 또 뭐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보면 한국은행이 바로 몇 달 안에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상태에서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때까지 그냥 버텨야 돼요. 역캐리와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답답하죠. 예. 연초에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연초 장은 끝났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변곡이 왔어요. 네. 여기서 먹으신 분 나오십시오. 1번. 아직 추가 매수하려고 이렇게 남겨놨던 현금 여유분 지금 저가 매수하세요. 다 빠져나오세요. 한 몇 달 동안 쳐다보지도 마세요. 어느 쪽으로 말씀 주실랍니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2번. 2번. 더 태워라. 아니요. 조금 태울 기회를 기다리고 아직은 완전히 주식에서 빠질 때는 아니다. 하는 게 그거고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출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뭐 언제 주가가 펀더멘탈 쫓아가는 거 봤습니까? 뭐 얘기도 했었고 예. 또 산책하는 주인과 계속 예, 얘기하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주가 강세를 이제 주장했었던 이유가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침체로까지 갈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작년 연말에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은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내리꽂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마치 이 산책하는 주인과 개에서 개가 너무 빨리 주인 곁을 떠난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펀더멘탈이 그렇게 심하게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빠졌던 주가가 마치 개가 주인 곁으로 가듯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을 거다. 일단 그거에는 한번 배팅하고 싶다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 4분기 주가가 좋았고 네. 그럼 최근에 왜 부진한가요?
이제 펀더멘탈하고 주가가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봐야 하루 현재 수준은 중립적인 레벨이고 네. 이제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주가가 다시 조금 쉬다가 갈 수도 있고 다시 둔화될 수도 있는데 제가 결국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뭐 경제를 되게 복잡하게 보지 않고요. 저는 통화정책 만능주의로 생각을 해요. 통화주의 만능, 예. 통화정책 만능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의 붐 앤 버스트는 과한 통화 긴축과 과한 통화 완화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과하게 통화 긴축이 갈 뻔했죠. 그래서 시장도 상당히 두려워했던 거고. 근데 올해 뚜껑을 열어보니까 과한 긴축으로 갈 뻔하다가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시장이 이렇게 통화정책 스탠스를 180도 바꿨었을까라고 우려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 정도는 아니네. 그런데 어쨌든 통화정책이 과한 긴축으로 안 가고 조금 완화적이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볼 데이터들은 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주식시장의 어떤 뭐 고점을 완전히 본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기대에 가장 근저에 있는 거는 통화정책이 현재의 스탠스대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완전히 계속 지지해 준다라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재밌는 게 그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의 그 4년간의 지지율 추이 그리고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의 그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성장률? 지지율 아니라 성장률 추이를 보면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 맞습니다. 그 초기의 4년 동안 그러니까 1년, 2년은 조금 안 좋다가 3년 차, 4년 차가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런 궤적을 보였던 대통령들이 대부분 재선에 성공을 했죠. 반대로 3년 차, 4년 차에 경제가 죽을 쓰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재선에 실패를 했고요. 자, 현재 트럼프의 경제 전망치로 보면 첫 해 고만고만했고 두 번째 해가 되게 좋았고 작년이. 예. 세 번째 올해부터 이제 예상대로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성장률 3%대 넘었는데 올해는 1% 중반 뭐 2% 중반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는 제 전망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 전망이 미국 경제 1% 중반을 보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의 이 4년간의 성장률 추이는 과거에 견줘보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흐름을 쫓아가게 되죠. 카트나 아버지 부시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네.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모를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결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제에 좋은 뉴스, 경기에 대한 체감적인 부분들을 좋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문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뮬러 특검이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그 협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현재로서는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년도 상반기 1년 동안을 아주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일정 부분 위험 자산에는 한 번의 기회는 주지 않을까. 아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조금의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예, 우리 박 박사님. 저는 4월은 일단은 진검승부를 앞두고 체력을 열심히 연마하는 시기이고요. 저는 배팅을 5월 정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5월 정도에. 왜 4월이 아니라 5월이냐면 결국 4월은 이제 1사분기 데이터가 나올 거고 1사분기 데이터는 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늘 항상 1사분기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크로 모멘텀이 아마 어떻게 보면 그 1사분기가 제일 안 좋을 때라서 4월 달은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삼성전자도 미리 치고 나왔는데 뭐 안 좋더라고 네. 실적.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왜 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꿨을 거에 대한 아직도 시장의 고민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4월에 어떤 시장에 뚜렷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5월 이후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위험자산에서 한 번 더 배팅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지표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유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가? 왜 유가가 중요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정책 만능주의를 보는 입장에서 왜 이번 사이클에서 통화정책이 오버킬로 안 가고 왜냐하면 중립금리를 3%라고 찍어놨는데 2.5에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중립금리를 항상 상회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물가가 낮아요.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생각해 보면 국제유가가 150불을 네. 치고 가면서 경기 침체가 눈앞에 오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끝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행도 그때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네. 금융위기 직전에. 예. 결국은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물가가 후행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중앙은행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되는 그게 결국 이제 오버키를 만드는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는 물가가 낮은 이유가 유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 유가가 저점 대비 반등해서 60불이지만 지난해 이른바 기저유가를 생각해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뭐 11월, 10월에 보면 유가가 75불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지금 60불의 유가가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연말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물가는 떨어지는 쪽에 압력이 계속 생깁니다. 역기제 효과.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완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림대로 한번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유가가 어떤 요인에서 여기서 다시 튀는 쪽으로 가서 그런 기저효과 없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시 자극하게 된다고 한다면 연준은 또 어쩔 수 없이 물가에 또 뭔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도비시한 스탠스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유가가 과연 현재 수준 이하 정도에서 머물 거냐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위험 자산에 대한 배팅을 저는 한 번은 시기를 보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